자, 드디어 좀비에 이르렀습니다. 참 먼 길을 돌아왔는데요. 이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비는 본래 부두교의 설화에 등장하는 괴물이에요. 부두교는 서아프리카, 특히 현재의 베냉 공화국 지역에서 전승되던 종교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힘, 여러 정령과 사령을 숭배하는데 인간이 이들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일정한 대가를 제공해야 해요. 그래서 의식, 주술, 마법 등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부두교 전승 지역에 살던 흑인들이 노예가 되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옵니다. 주로 브라질, 미국 남부의 뉴올리언스, 그리고 카리브해의 아이티 등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두교 중에서 일부가 가톨릭의 문화와 혼용되어 버려요. 뒤섞였다는 뜻입니다. 백인들에 의해 강제로 개종을 당했지만 믿음이나 문화 전통이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가톨릭 교리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내세우는데 이하 하위 신격에 해당하는 천사, 성인, 성녀 등에서는 자신들의 종교적 요소를 결합합니다. 부두교는 본래 만신, 다양한 정령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변형이 별로 이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백인의 관점에서는 아주 이상한 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미지의 것. 맞아요. 공포의 대상이 형성된 겁니다. 특히 이상하게 여겼던 부분은 부두교에서는 주술사가 시체를 되살려낸다 라는 이야기예요. 서양의 관점에서는 언데드, 즉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괴물을 만드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따지는 연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종교에서 중요한 부분은 좀비 그 자체가 아니라 환생시키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의식이 아니라 그 결과물인 좀비가 더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공포 장르 창작자에게 포착됩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면 낯선 공포 요소가 필요하니까요. 특히 새로운 괴물을 계속 제시해야 하는데 이런 필요에 부두교의 되살린 시체, 즉 좀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에 좀비가 연극, 소설, 영화, 게임 등에서 소재로 활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죠. 대중문화에 활용된 좀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영혼이 없어요. 둘째,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친했던 사람인데 좀비에게 물린 뒤에는 괴물이 되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웃,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누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셋째, 엄청난 확산성을 가집니다. 개체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속성을 가져요. 그런데 둘째와 셋째 속성은 사실 부두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대중문화, 특히 할리우드 영화에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이것이 반복 사용되면서 장르의 특징으로 굳어지지요. 좀비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알레고리가 됩니다. 사회 시스템에 무조건 복종하는 세뇌당한 것 같은 사람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 사회,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끊임없이 치솟는 욕망, 이런 것들이 좀비의 특징이자 상징으로 정착되죠. 그래서 좀비 서사는 바깥에서 침투하는 악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붕괴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 인간이 다른 종으로 진화 혹은 변질되는 과정을 다룬다고 하겠어요. 이것이 좀비 서사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좀비 서사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뱀파이어나 늑대인간과 달리 좀비는 20세기에 들어서 정착된 캐릭터라는 주장인데요. 좀비라는 소재가 영화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좀비가 하나의 캐릭터로 정착된 것은 조지 로메로 감독의 1968년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부터인데요. 어떤 이유로 시체들이 되살아나고 좀비에게 물리면 다시 좀비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설정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그들과 사투를 벌이는 인간이 이야기를 주도하고요. 이는 1950년대에 유행했던 외계인의 침공 혹은 미지의 존재, 괴물을 다룬 이야기 전통에서 좀비 서사가 형성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외계인의 침공은 냉전의 산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미국인들에게 소련 혹은 공산주의라는 적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냉전 체계 속에서 누적된 불안이 외계인의 침공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하지만 1960년대 후반 그런 인식이 바뀝니다. 어쩌면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어쩌면 내부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생겨나는데 이것은 베트남 전쟁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좀비를 장르 서사 전반에 제시하기 시작했던 조지 로메로의 작품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조지 로메로는 단순한 괴물이었던 좀비를 주요한 캐릭터로 형상화했어요. 부두교 전설을 활용한 이전 작품들에서 좀비는 노동의 도구로 제시됩니다. 사제의 주술에 걸려서 되살아났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아요. 어기적대면서 배회하고 시키는 일이나 하는 노동자 계층을 폄하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메로 감독은 그런 면모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새로운 특징을 부여합니다. 특히 그의 작품들에서 좀비는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성격이 변모해요. 조지 로메로 감독의 작품들 중에서 좀비를 다룬 것은 여기 제시된 6편입니다. 1968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발표되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의미에서 좀비 서사의 첫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저작권이 정리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메로는 이 작품에서 좀비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어요. 제목에 제시된 것처럼 리빙 데드, 살아있는 시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서 10년 뒤인 1978년에 발표한 후속작에서는 그 명칭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The Dead, 시체 혹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작품이 1985년 발표된 시체들의 낮인데 사실 이 제목은 번역 오류입니다. 여기에서 day는 낮이 아니고 하루를 의미하는데요. 이상의 세 작품이 좀비 서사의 전형에 해당해요. 이들 작품이 인기를 끌면서 좀비가 등장한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작품은 두 번째, 시체들의 새벽인데요. 왜냐하면 작품의 배경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형 쇼핑 센터. 이 안에서 좀비들이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녀요. 그런데 대형 쇼핑 센터는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물질 문명을 중시하고 소비 활동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적 공간을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 활보한다라는 설정이죠. 즉, 소비 사회의 욕망에 무비판적으로 함몰된 사람들을 되살아난 시체와 같다라고 비판했던 겁니다. 로메로 감독은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함의를 담은 알레고리를 창작 방법으로 활용했어요. 그러니 그의 초기 좀비 3부작에서 좀비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베트남전에서 무차별적인 살상을 경험해서 정신이 황폐해진 청년 세대를 상징했어요. 좀비는 무차별적으로 살육을 저지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살육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체성 혼란은 베트남 전하고 연관되지요. 청년들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겠다고 낯선 땅으로 갔지만 실제로 그들이 죽인 이들은 베트공인지 민간인인지 알 수 없었던 상황. 그 속에서 경험한 살인이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실제로 이는 1960년대 후반 70년대 미국의 사회적 문제가 되었어요. 베트남전을 겪고 돌아온 청년들이 자폐 혹은 폭력적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좀비를 통해 자본주의 소비 사회에 익숙해진 이들을 빗대기도 했죠. 아울러 당대에 만연했던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도구로 좀비를 활용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면서 인종차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좀비 캐릭터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좀비 캐릭터는 이처럼 1960년대 이후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조지 로메로 감독의 작품 이후에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핀 캐릭터의 특징을 고려하자면 좀비는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 하겠죠. 한없이 가련하면서도 포악한 살인자고 이성적이면서도 종종 광기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조지 로메로 감독의 좀비 3부작을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예리한 문명 비판으로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비 서사가 어떤 흐름을 형성하면서 변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작은 전승되는 이야기 민담이에요. 특히 IT 지역 부두교의 되살린 시체가 소재가 되었습니다. 괴물, 괴수 장르 서사의 일부로 다루어졌고요. 이러한 민담 속 캐릭터가 영화에 적용되고 특히 1960년대 이후 조지 로메로 같은 창작자에 의해서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포하게 됩니다. 그러다 1980년대 들어서 게임 분야에서 좀비를 활용한 작품들이 나와요. 그런데 게임은 좀비를 특정한 캐릭터로 보는 게 아니라 타자, 디 아더로 봅니다. 마치 목표물, 타겟처럼 무차별적으로 대량 학살을 해도 죄책감 느끼지 않을 오브제로 다루었던 것이죠. 인간 형상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괴물, 되살아난 시체니까요. 그래서 좀비를 생물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물 무기의 영어 표현이 바이오 하자드인데 1996년 캡콤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서바이벌 호러 어드벤처 게임의 제목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좀비는 주인공들을 공격하는 괴물로 표현됩니다. 설정이 이러하니 좀비는 그저 무찔러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죠. 물론 이전에도 좀비가 등장하는 이런 학살 게임은 있었습니다. 이드 소프트웨어에서 1993년 출시한 둠이라는 1인칭 슈팅 게임이에요. 여기서는 좀비가 여러 몬스터 중 하나로 제시될 뿐입니다. 바이오 하자드에도 다른 괴물이 등장하지만 특히 좀비가 강조되었던 것이고요. 또 좀비가 거대 제약회사의 비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생체 병기로 만들어졌다라는 설정이 더해져요. 이것이 이후 작품들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북미권에 수출하려고 보니 같은 이름을 가진 헤비메탈 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게임의 영어 제목을 레지던트 이블이라고 바꿉니다. 서양에서는 이 이름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죠. 이렇게 좀비 서사에는 게임의 영향이 반영됩니다. 그러다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매체에서 엔터테인먼트성을 강화하고 세계관을 치밀하게 재구성한 좀비 서사 작품들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좀비 아포칼립스로 분류되는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잠시 미룰게요. 2000년대 좀비 서사의 경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엔터테인먼트 속성이 굉장히 강하게 구현되었다라는 점이에요.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의 면모를 제시합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가 대표적인 사례이죠. 나아가 세계관 설정의 핵심 요소로 좀비를 활용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세상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 좀비가 된 이들과 살아남은 사람들 간의 생존을 건 전투가 벌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계관이 멸망과 연관되기에 이들 작품에 아포칼립스라는 명칭이 붙었는데요.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진 월드워 Z, 2011년 발표된 소설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 등이 세계관의 특징을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여기에 이르면 좀비를 더 이상 단순한 소재로 보기는 어렵지요. 그보다 하나의 장르가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는 편이 타당하겠습니다. 21세기에 등장한 좀비 아포칼립스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부각됩니다. 초기에는 이것을 세기말, 종말론에 관심이 높은 현상으로 파악하기도 했어요. 아포칼립스가 본래 요한의 계시록에 제시된 지구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작품들이 발표되면서 의미가 확장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계관의 기본은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라는 설정이에요. 무정부 상태의 혼란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 군상을 제시합니다. 좀비가 창궐하는 가운데 고립된 인물들의 행동과 선택에 이야기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제시되고요. 좀비 캐릭터의 특징도 변하지요. 집단으로 몰려다니고 무엇보다
몸놀림이 민첩해집니다. 이전 세대 작품들보다 월등하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더 위협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들 작품에 등장한 좀비 캐릭터를 다른박질하는 좀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사회를 반영하는 알레고리적 특성이 더 강조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시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세기 말이 지나고 사회가 안정되나 싶었지만 금방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 하나가 감염병의 창궐인데요. 2003년의 사스, 2015년의 메르스, 그리고 2020년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감염병들이 연이어 발생하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즉 바이러스에 의한 세계적 위기, 익숙하지요. 좀비 서사 작품들의 설정과 유사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좀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작품도 알레고리를 주요한 창작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우선 연상호 감독의 2016년 작품 부산행을 볼까요? 이 작품은 좀비가 창궐한 이유를 거대 기업의 음모로 제시합니다. 그에 결탁한 투자자와 자본가의 비윤리적 행태도 제시하고요. 또 고속열차로 공간을 한정하면서 극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이기심과 이타적 희생을 함께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화려한 액션이 강조되고 다소 마초적인 가족 이데올로기가 표현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면모는 모두 현대 한국 사회의 면모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좀비는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었던 것이죠. 조일영 감독의 2020년 영화 살아있다는 좀비 바이러스로 붕괴한 사회 시스템을 다룹니다. 일상적으로 누리던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진 뒤 각자 도생하는 이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주거 공간인 아파트를 배경으로 전개된다는 점, 인터넷과 드론을 활용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점, 마침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와의 유사성 등이 주목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존자들 간의 연대를 제시했어요. 다소 평이하긴 하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설정을 여러 계층과 지역에 적용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2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 서사의 배경을 고등학교에 적용했다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러하기에 좀비 서사를 기본에 깔고 학교 폭력, 계층 갈등, 연애 등의 고등학생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을 포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시 한국 좀비 서사의 특징입니다. 좀비 캐릭터 자체, 나아가 시스템 붕괴 등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에 기반으로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등장인물의 감정에 더 주목하죠. 이런 측면들을 발전시키면 앞으로 더 독창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한국 좀비 서사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기 전에 연상호 감독에 대해 더 알아볼게요. 그는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출발했는데 부산행 흥행 이후에 실사 영화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장르 서사의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좀비 서사를 대중화시켰다라는 점에서 주목되지요. 연상호 감독의 작품 중에서 좀비와 관련된 것들을 묶어서 연니버스, 즉 연상호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이런 작품들이 포함되는데요. 먼저 2016년 애니메이션 서울역과 영화 부산행이 함께 발표됩니다. 세계관에서 발생한 사건 순서로 보면 서울역의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부산행이 이어집니다. 2017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단편 애니메이션 집으로가 발표되는데 이것은 부산행 이후 폐허가 된 도시에서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2020년 영화 반도가 개봉합니다. 좀비가 전국적으로 창궐할 때 한반도를 탈출해서 난민으로 살아가던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다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 인간성을 상실한 631 부대와 대결하면서 고생하다가 다시 한반도를 탈출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부대가 이렇게 변하게 된 사연을 웹툰 631로 만들어 2021년에 발표합니다. 세계관 순서로 보면 부산행과 반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처럼 연니버스는 한국에서 세계관을 넓게 구현한 몇 안 되는 사례입니다. 또 매체를 넘나들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사례이기도 해요. 그런데 연상호 감독의 세계관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우선 연니버스의 출발점인 애니메이션 서울역은 좀비가 발견된 서울역과 그 주변 지역을 배경으로 해요. 범위가 좀 넓긴 하지만 점의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부산행에서는 등장인물들이 기차를 타고 이동하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선의 스토리텔링이 진행됩니다.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죠. 그러다 영화 반도에 이르면 작품의 배경은 한반도에서 탈출한 이들이 홍콩으로 가고 주인공의 팀이 한국으로 몰래 들어와 인천항에서 서울 목동의 오목교로 들어옵니다. 서울에서 631 부대와 대결하다가 다시 인천항으로 가서 유엔의 헬기를 타고 한반도를 탈출해요. 이렇게 면의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상호는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좀비 이야기의 규모를 키워나가요. 세계관을 형성하는 창작 방법이니 시리즈 창작에 관심이 있다면 꼭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좀비 서사의 미래를 점검해 보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한국의 좀비 서사가 특정 매체에 집중되지 않고 소설,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 이런 다양성이 장르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담당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르 서사의 이론을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장르별 대표작을 감상하고 직접 창작하는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창작에 적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